그러니까 월간 고용 순증이 예상치가 19만 5천 명 증가할 걸로 봤는데 17만 7천으로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6월에 45만, 7월에 37만, 8월에 17만으로 줄어드니까는 빠르게 지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치 대비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월치가 플러스 4.7만 명 수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약간 더 잘 나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10만 아래로 내려가면은 둔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적절한 둔화를 오히려 시장은 좋아할 것이다.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치를 연율화를 해버리면 2.1%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한 이후에 첫 2%대가 근원에서 나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가게 되면 헤드라인은 아마 4분기 중으로 그 다음에 근원 물가는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에는 2%대로 PCE 물가 기준으로는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한 번 더 올리냐 마냐는 덜 중요한 문제이고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다 지나고 네. 9월이 그렇죠. 됐네요. 네. 지금 문득 깨달으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진짜 간다는 거를 시간이 너무 네, 빨라요. 올해가 어느새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진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네요. 네, 정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빠른데 올해도 뭐 시장만 해도 참 다사다난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8월 좀 정리를 해보고 9월은 또 뭘 봐야 되는지 최근 상황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표님? 네, 뭐 최근에 한 2주 정도 그 정도 시간을 이렇게 두고서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우려가 좀 많았었죠. 그렇죠. 그게 좀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네.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사건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엔비디아 실적이 혹시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좀 기대치를 상회를 하더라도 이미 그게 다 모든 게 선반영돼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에는 잭슨홀 파월 의장 연설 있었고요. 그리고 구인 보고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드렸죠. 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드릴 게 지금 나온 데이터인데 리뷰를 해드릴 게 미국 2분기 GDP 2차 발표치 나온 거, 그 다음에 ADP 월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PCE 물가지수 나온 거이고 향후에 그러면은 뭐가 남았을까라고 해보면은 노동통계청에서 나오는 월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네. ISM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PMI, 다음 달에 되면은 CPI, 이번 달이죠. CPI하고 소매 판매, 그러고 나면은 9월 FOMC 회의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가 딱 얽혀 있는 게 첫째는 경기 재가속화에 대한 경계감이 데이터 이제 중요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좋으면 좀 우려를 하는 것이 인플레가 다시 닥칠까봐. 그 다음에 또 고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재가속화 되는지 아닌지 조금 둔화가 잘 되어 가는지를 판단을 해보려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과연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때는 전도표도 찍고 경제 전망도 또 그렇죠.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과연 연준의 결론은 무엇일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 타이틀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모두 우호적으로 데이터들이 나왔다, 다행히. 그러니까 급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혹은 내리지 않아도 되는 딱 좋게 가고 있는 뭐 그런 흐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게 아주 미지근하게 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잘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우려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행히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거를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미국의 2분기 GDP,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GDP 3번 발표를 하거든요. 한 분기에 대해서 1차, 2차 속보, 그 다음에 최종치가 나오는데 사실 그 각각의 발표 때마다 변동이 좀 커요.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그러니까 미국이란 경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 정확히 발표하는 데에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1차 때는 2.4%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2차 때는 2.1%로 좀 감속이 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2분기는 지나간 건데 우리한테 미래가 중요한 건데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데이터를 좀 사람들이 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경기가 재가속되면 어떡하느냐. 너무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뜨거워질까 봐서 네. 걱정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 라는 식으로 좀 감속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GDP 나우의 3분기가 5.9 예상치가. 네, 그러니까 간밤에 그런, 조금 네. 떨어져 5.6으로 내려오긴 아. 했지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높으면 금리를 계속 올려가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감속이 나타났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반대로 침체 우려를 또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기준을 좀 하나 잡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GDP 잠재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 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게 나오는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나온 걸 가지고서 우리가 침체 우려를 뭐 하기에는 그건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항상 GDP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좀 변동성이 큰 요소들을 제외를 하고 기저에서 소위 찐 성장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저에 깔려 있는 성장률을 보면은 어떠하냐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고 조정,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수출. 요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월 의장이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미국의 GDP가 역성장이 나왔었어요.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러면 우리 그 침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GDP가 마이너스인데 할 때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 그때 기자 간담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변동성 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렇지 기저에 깔려있는 성장률은 탄탄하다라고 할 때 그거를 예시로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민간 영역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는 정부 지출 쪽까지도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소를 빼고서 수정 GDP라고 이렇게들 보고는 하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수정 그 헤드라인 GDP는 2.4에서 2.1로 수정이 됐는데 수정 GDP는 1.9에서 1.8로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참 안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헤드라인은 좀 재가속론을 힘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꺾이면 안 좋은데 기저에 있는 거는 탄탄하게 나왔다는 거죠, 여전히.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 미국은 결국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어떠하냐라고 하면은요, 이번 2차 발표에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발표보다 상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또 이게 재가속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소비 중에서도 또 찐 소비라고 우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실질 국내 민간 소비라고 해서 이게 정말로 미국의 내수 쪽에서 향하는 소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헷갈릴 만하게. 그래서 GDP 데이터가 수정치가 나온 거는 참으로 아주 이제 그 우리가 뭐 골디락스 이런 거 얘기할 만하게 좋도록 좀 수정이 되어서 나온 게 아니냐. 요렇게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재가속론 너무나 뜨거워서 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안 나오도록, 그렇다고 침체 우려도 안 나오도록, 이게 뭐야? 헷갈리는 게 사실은 지금은 좀 좋은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기준을 뭐 GDP는 몇 퍼센트, 소비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찐 소비, 찐 GDP, 찐 성장률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까, 대표님? 네, 왜냐하면은 네. 그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을 보는 거 하고 그 세부 내역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거는 그 데이터를 볼 때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예로 들어드리면 최근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구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자발적 퇴사율을 가지고서도 또 세부 내역이지만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의 또 조사 항목이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세트가 하나가 발표될 때에는 그 세부적으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또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소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요것도 재미난 게 앞서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수정 GDP하고 소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그
이제 그 소비 지출 GDP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항목으로 최종 소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두 가지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은 그림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빨간색 기준으로 최종 소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의 빨간색이 안 보이네요. 네, 작년 그렇습니다. 4분기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수정 GDP를 보셔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GDP를 보시게 되면은 1분기, 2분기에 헤드라인 GDP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기저에 깔려 있는 GDP는 그래도 괜찮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3분기, 4분기에는 GDP가 헤드라인이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특히 4분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변동성이 큰 요소들이 그냥 좀 기여를 해준 것일 뿐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업 이익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보실 때에 작년도에는 1, 2, 3, 4분기 갈수록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이 오히려 실질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네,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이번 주에 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지표 고용 쪽입니다. 뭐 졸지도 있었고 ADP도 있었고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사실 그들 네. 중에서 이제 뭐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주목하는 건 오늘 밤에 나올 BLS 데이터이기는 한데 네. 일단 ADP도 그 전초전격으로 해서 한번 봐보게 되면은요. 일단 적절한 수준으로 고용의 둔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고용 순증이 예상치가 19만 5천 명 증가할 걸로 봤는데 17만 7천으로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6월에 45만, 7월에 37만에서 8월에 17만으로 줄어드니까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지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근데 역시나 이게 둔화가 나타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줄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동시에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발표치 자체가 예상치 대비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나올 때에 그 전월이나 전전월까지도 수정이 보통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월치가 플러스 4.7만 명 수정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예상보다 약간 더 잘 나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하향되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적절한 고용 수준이 얼마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중립금리 논쟁이 나오는 것도 경제를 뜨겁게 차갑게도 안 하는 금리 얼마야라는 것과 같이 그런 그 정도의 경제 상황이 되려면 월간 고용 순증은 월 평균 몇만 정도 증가가 뜨겁지도 차갑게 하는 적절한 숫자야라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탐구를.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만 정도로 분석까지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0만 정도인 것 같다. 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작년에 신문에 이제 사설 로보닌이 글을 실은 적이 있는데 그때 15만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두 숫자 다 봐도 좀 더 내려와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는 네. 지금의 숫자를 가지고서 이게 네. 침체 신호인가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10만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고용이 좀 이거는 둔화 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서는 적절한 둔화를 오히려 시장은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임금 상승률 데이터도 나왔는데 네. 임금 상승률은 추가로 더 꺾여 내려갔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가속도를 내면서 임금이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고용 순증하고 임금 상승률을 두 개를 종합해서 ADP 측에서의 총평은 뭐였냐면 이번 달의 일자리 증가 수치는 팬데믹 이전의 증가 속도와 일치합니다. 지난 2년간 경기 회복과 함께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고용은 팬데믹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임금과 고용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팬데믹 이전 증가 속도와 일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인플레가 엄청 과잉으로 나타난 이후에 가장 원하는 것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줄에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평 자체가 그 수준에 거의 지금 다다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고용 측면에서는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는 총평도 코로나 좋다라고 이후에 볼 수 고용이 있습니다. 진짜 뭔가 이상해. 왜 이러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뭔가 환경이 크게 바뀌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드디어 좀 정상화라고 할까요? 그 네, 이전 그렇습니다. 수준으로 좀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꺾여 내려가는 거를 네. 보면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인플레가 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쁘다는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꺾이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타이트함이 좀 떨어져 간다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당연히 뜨거우면 그 순간은 좋겠지만은 멀리 봤었을 때는 그 뜨거움 때문에 잘못하면 더 깊은 침체가 와버려 가지고서 결국에는 엄청난 실업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것은 사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고용 시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이는 추세로는 어쨌든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착이 될 것이냐인데 여전히 좀 뭐 구인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버퍼가 좀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은 저는 고용에서는 하여튼 뭐 여전히 우리가 뭐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지금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임금 그 그래프를 보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직하는 사람들이 내가 페이를 올려갈 자신감 뭐 이런 게 네. 있다 없다 그게 변한다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직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더 큰 각도로 꺾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직을 하는 이들의 임금 상승률이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노동시장에서의 타이트함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직을 하면은 무조건 더 높은 임금으로 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조금 사라지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완화가 되면은 전반적인 고용에도 열기가 약간은 식어가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는 물가 특히나 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 물가 쪽에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PC 물가도 중요하게 이제 보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대표적인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PC 물가가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라고 항상 표현이 앞에 네, 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PC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PC 물가가 나오는 날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왔어요. 왜 그러냐면 PC 물가는 그 예를 들어 이번에도 지금 7월께 보시면 8월 마지막 날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7월 물가를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일 정도 되면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그 조금 더 뒤에 있으면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물가에 대해서 7월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거의 한 20일 정도 전에 투자자들은 알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PC 물가가 맞는데 이미 CPI를 거의 한 달 전에 봐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확률은 PC 때는 적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CPI하고 PPI까지 다 보고 PC 물가가 발표될 때에는 시장의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소위 말해서 정밀하게 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상치 대비 CPI가 서프라이즈가 위로든 아래로든 많이 나오고요. PC는 좀 적게 나오는데 이제 근데 이번 PC 물가 발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조금 주목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때문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파월 의장이 갑자기 7월 헤드라인 PC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이고 근원 PC 물가는 4.3%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어제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죠. 이거를 지난 금요일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미리 네. 유출을 한 거냐. 네, 뭐 이런. 그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그 언론에서도 이걸 가지고서 프리뷰를 이미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장 예상치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헤드라인은 3.3 똑같았어요, 시장 예상하고. 근데 근원이 시장 예상이 4.2인데 4.3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데 그게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오나 보다. 이게 좀 매파적인 대비를 투자자들이 조금 하라고 저 얘기를 한 걸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자세하게 지금 과잉으로 보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오해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연설하는 것도 보지만은 연설문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설하는 동시에 연설문이 올라옵니다. 근데 연설만 듣게 되면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연설문을 실제로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말하는 그 부분에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네. 요 사항을 보라라고 해가지고서 피겨 1이 달려 있는데 요거를 보게 되면 23년도 7월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헤드라인은 얼마고 코어는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CPI하고 PP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예상치를 도출해 내 가지고서 얘기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연설에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연설문에는 이게 주석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건 일단 예측치이다인 거고 실제 유출을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했을 때 헤드라인은 동일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 얘기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과도 동일한 거죠. 근원은 파월 의장 얘기보다는 0.1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이 그대로 맞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어야 되는데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뭘로 옮겨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게 그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보니까는 PC 물가는 재가속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6월 달에 3.0이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나온 7월 데이터는 3.3으로 올라갔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4.1이었는데 4.2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년 베이스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음 달부터는 요 추세대로 나온다 하면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걸 실제로 또 보여주는 것이, 그럼 최근의 트렌드가 어떠하느냐라고 할 때 전월 대비를 보잖아요. 그럼 전월 대비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이 0.21, 근원이 0.22로 이거 이제 연율화 해보면은 2%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여실히 지난 그러니까 7월 데이터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그래프로 해가지고서 보시기 쉽게 나타내 보면,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치를 연율화를 해버리면 네. 이제 이게 2.1%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이게 옅은 파란색인데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그래프에서. 그거는 거의 연준 물가 목표인 2%에 다달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최근 6개월치를 연율화를 하면 2.5%.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원 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치를 연율화하게 되면 2.9%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한 이후에 첫 2%대가 근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6개월치를 연율화하게 되면 3.4%.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가 계속 더 좋다라는 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3이라는 숫자 자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 가지고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PC 물가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준을 잡아 보시라고 가지고 온 건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가게 되면 헤드라인은 아마 4분기 중으로, 그 다음에 근원 물가는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정도에는 2%대로 PC 물가 기준으로는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닉 티밀하우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잭슨홀 열리기 직전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지 여부는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고려사항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올리냐 마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더 빠르게 올려나갈 더 긴축적으로 갈 거냐, 더 완화적으로 갈 거냐인데, 일단 긴축적인 부분의 의견을 소개를 한 게 이겁니다.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오직 경제가 약화될 때만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 가는 전략을 쓰게 되면 그러면 빠르게 2%에 도달하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 경우에는 경기가 뭐 소프트 랜딩 아니면 노 랜딩 이런 가능성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약을 복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 연준 신뢰 약화될 수 있는 우려를 이래야지 이제 부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좀 느리게 가도 괜찮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데 만족한다면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내년 후반에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방식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물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이게 90년대 초에 그린스펀 전 의장이 썼던 방식이다라는 거죠. 좀 여유롭게 목표에 도달해 가는 방식. 근데 이 방식은 장점이 안정적으로 인플레가 내려온과 동시에 경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고용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더 빠르게 더 느리게 그거를 결정짓는 뭔가 데이터 중에 핵심적인 숫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 3%.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전현직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다수를 소개하는데 이제 3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PC 말하는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전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인플레가 3% 아래로 내려가면 2%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얼마나 유도할지에 대한 위험 선호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둔화는 침체 쪽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이걸 얼마나 유도할지에 대한 위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3을 가지고서 그 아래 내려오면은 좀 더 느리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토마스 바키는 계속해가지고서 매파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은 그때하고 시기가 다르다. 오늘날에는 인플레 기대치가 그러다가 높아질까 걱정이다. 이렇게 매파적인 의견도 있는가 하면 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근원 물가를 3% 아래로 낮춰야만 정말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실은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클라리다 전 연준 의원 같은 경우는요. 앞자리 2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는 자의적으로 들리겠지만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 자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소개하면서 티밀하우스 기자도 자기 트위터에다가 2.8과 3.2는 명백히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을 과연 내려올 수 있냐, 그 경로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근원 PC의 물가가 처음으로 최근 3개월치를 10개월 연율화 했을 때 3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러니까는 9월 달에 동결에 대해 가지고서는 원래도 확률이 높았지만 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 11월에 대해 가지고서도 올려야 된다가 또 뭐 한때는 50% 넘어갔다가 이제는 그 아래로 또 많이 내려오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9월 FOMC에서 주목할 사항은 뭐 동결이다 인상이다 보다는 11월에 대한 예상, 네, 정도표 맞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네, 거기에 대한 힌트들을 얼마나 줄 것이냐. 네. 그래서 요 기사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듯이 이제는 한 번 더 올리냐 마냐는 덜 중요한 문제이고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8월 시작 마무리가 됐고 9월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8월은 좀 확인할 사항들도 많았고 특히나 뭐 10년물 국채, 장기 국채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우려도 많았는데 일단 뒷부분에 가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9월에는 어떤 점을 좀 봐야 할 건지 그리고 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월에 우려했던 것들이 앞서도 데이터 이벤트들 쭉 소개를 드렸지만 여전히 9월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시장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대미를 장식하는 거는 결국 그래서 연준의 속내는 어떠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 하니까는 9월 FOMC 회의에 가가지고서 사실 회의에 어떤 결정이 나왔냐 그 자체보다도 어떤 식으로 전도표나 경제 전망이 찍힐 것이며 파월 의장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시장에 해줄 것이냐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선 사실은 데이터가 다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겁내할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나가면은 또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은 잘 지나갔어요. 근데 3분기 실적 시즌이 또 그러고부터는 또 실적을 빨리 발표하는 기업들은 9월 말부터 또 발표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냥 거기에서부터 그럼 진짜 경기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면서 가는데 일단 지금까지 예상치들이 추정치가 나오는 거 회사들 얘기를 바탕으로 하는 걸 봐서는 무난하게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그래서 저는 계속 긍정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중국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비구에 위한 만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네. 그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9월 초에 만기가 도래 5억 달러 이상의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채권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걸 좀 만기를 연장해서 나눠서 갚아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죠, 부채에. 근데 여기에 대해 채권단하고 이제 투표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루 미뤘나요? 예, 원래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제 그 전에 하겠다 그랬다가 어제로 미뤄졌다가 또 오늘로 미뤘죠. 또 미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정부에서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을 것이고 일단은 연장이 저는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 거고 비구이 위안도 실제로 본인들이 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질적인 것들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시게 되면은 본인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각을 이제 2억 달러 이상 되는 거를 매각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해서 또 자금 조달 계획 주식 쪽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 가려고 노력하는 구조조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살아있는 불씨이긴 하겠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가지는 않게 계속해서 뭔가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셔서 깊은 얘기 들어보겠고요. 정광훈의 포커스 라이트 86번가 정광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